10장도 쭉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문 과목이지만 이게 한문 여러분 쓰는 게 아니니까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보고 이게 우리말로 뭐다. 여러분 신문 글자를 보셔도 읽을 줄 알잖아요. 읽을 줄은 알면 돼요. 자, 봐 1번 현대시. 현대시예요. 그래서 현대의 시죠. 개화기 이후에 시, 6번은 뭐 시어. 시어는 뭐냐면 일상어와 달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서를 빌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시어예요. 그러니까 시어는 그선은 반대말을 해놓고 일상어라고 써요. 일상어 반대말. 이건 한자로 쓸게 일상어로 그냥 한자로 써졌으니까. 이 정도는 한자 쓸 수 있겠죠? 일상어. 시어의 반대가 일상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이야기 했나? 좀 정현종의 섬 이야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정현종 시인의 섬이 있어, 섬. 했어요? 했어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 잊어버리니까. 자, 섬이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했어도 말을 할 줄 아셔야지 한 거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딱 두 줄이야. 근데 엄청 유명하다고 그랬죠? 네. 왜 유명해? 사람들 사이가 들어가서 유명하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약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여기 시 쓰시는 분 계시니까. 이 시인가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앰비규어티라고 해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앰비규어티. 앰비규어티가 뭐냐면 애매성이 애매성. 이거 이야기해도 한 몇 시간 해야 돼. 애매성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섬도 되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도 되고 사람과 사람의 단절도 된다고 그랬죠. 네. 제가 2013년에 홍도에 가봤는데 와 배를 타는데 롤러코스터야. 그럼 하여튼 힘들어서 갔어요. 그 가니까 섬이 무너지게 생겼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죠. 그 다음날 사람들 쫙 빠져나가. 단절되겠죠.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첫 번째는 섬.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단절. 이게 문화 공부하는 말 아니에요? 네. 자, 성산문이 하나 돼야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성산문에서 시조예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대기와 숙제를 하나한다는 거예요. 한탄한다. 그럼 대기와 숙제는 뭐냐면 뭡니까 하위 계급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자를 빼앗아. 그거를 반발해서 대기와 숙제가 실제로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기 숙제가. 근데 대단한 사람이 이 백기와 숙제에 대해서 뭡니까 사마천 사기에서도 엄청나게 좋게 평가를 하는데 자 이걸 까버려요. 누가? 성산문. 사육신이죠. 자 수양산 바라보고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금주려 죽을 진들 고사리를 왜 캐먹었냐.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그 네 땅에 났나니 비록의 푸성기인들 그게 누구 땅에 났냐. 나는 뭡니까 신하가 임금을 베고 자기가 왕에 올랐잖아요. 그 나라의 땅에 나오는 거는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 이해 가요? 네. 성산문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이 살을 가죽을 다 벗겨주고요. 성산문을 사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세조가 사육신이잖아. 보는 앞에서 다 죽여. 아들 이렇게 죽이는데 마지막에만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 언제냐면 갓난아기. 그 성사모니 보는 데서 갓난아기를 죽일 때 눈물을 흘려. 왜 눈물을 흘려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왜 죽는지 알고 죽는데 얘는 왜 갓난아기를 죽이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성산문을 이 가죽을 벗겨서 죽여. 그냥 목전다 이게 아니라 하여튼 이야기를 벗겨서. 그러니까 이 수양산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수양산 두 가지가 있다는. 첫 번째는 실제로 중국의 산이 수양산이죠. 두 번째는 뭐냐?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양산이 아니라. 근데 수양대군이 가깝죠. 왜 수양산 썼어? 검열을 피하려고. 이제 좀 감이 와요? 이 맛에 국문학을 하는 거라니까. 저는 제가 12개 하기를 했는데 가장 재밌는 거 하나를 골라라 하면 저는 정말 다 서슴지 않고 국문학이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제 영문학 박사학위 저는데도 국문학이 훨씬 재밌어요. 그런 막 깊은 의미가 막 다 있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시원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함축성이에요. 함축성. 그러니까 먹음을 함자에 쌓을 축자거든요. 함축성이라는 게 먹음을 함, 쌓을 축. 그래서 언어가 암시하는 분위기, 다의성, 상징성, 함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뭡니까? 수양산도 함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상화,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것. 수용자 감각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상을 재료해. 자, 이게 이제 좀 설명.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향가를 배우실 거예요. 2학년 정도 가면. 향가가 여러분 뭐예요? 향가. 향가가 한자로 이게 향가인데 향가가 뭐냐고 뭘 모르는 사람은 시골의 노래라고 해요. 시골의. 이게 아니에요. 이 향가의 향자는 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라의 노래는. 그래서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신라의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제망래가라는 게 있어요. 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 엄청나게 유명해요. 향가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제망래가예요. 하나. 자, 제망래가 어떻게 시작되죠? 삶과 죽음의 길이 예이시함에 나는 가나단 말도 못하니 있고 가난이 있고.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떠들이 있다이. 이렇게 강약히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얼마나 잘 썼나 보세요. 옛날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요즘 사람들 훨씬 더 감성적이에요. 하당 가재나고 가난 거 못다 온다. 같은 가지에 나서 가는 거 모르겠구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이 시가 왜 유명하냐면, 죽은 뒤에 죽음을 애도했어. 자, 죽는다는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죽는다는 말 썼냐고. 죽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직유법을 썼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은 가짐도 뭐예요? 같은 부모죠.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가는 거 모르겠고, 아, 비타차례 맛보을래 도닦아 기다리고다. 아, 극락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막 의견이 분분해요. 아니, 이게 스님이 이제 그런 이승에서 인연을 연결시켜야 되느냐? 아니다. 스님도 사람이다. 뭐 이게 의견들이 분분해, 이것도. 근데 뭐 답은 없어.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스님은 스님이지만,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의 죽음을 형상화할 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이에되어에 떠들 립다이. 옛날 한가의 번역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현대어로 쓰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 비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옛날 사람들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단해요. 이게 형상화예요. 형상화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정서는 뭐 시의 정서니까 넘어갈게 느낌. 그다음 감각이 감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감각. 그러니까 제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거 했었나요? 안 했나요?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써보세요. 이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 외인촌 뜻이 뭐예요? 외인촌. 외국인 마을. 우리나라도 아는 사람들 내가 외국인 마을 있죠. 이분은 시각의 대가예요. 회화적인 시인이라고 해요. 인간들은. 자, 분수처럼 흩어낸 푸른 종소리. 자, 그럼 이게 이제 뒤에와 연결되니까, 자,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이다? 종소리가 원관념.
분수가 뭐예요? 부족한 거죠. 여기 종소리가 중요해요? 분수가 중요해요? 분수가 중요하죠. 그러면 자, 이건 시각의 청각화예요? 청각의 시각화예요? 시각의 청각. 아니 청각의 시각. 청각의 시각화예요. 청각. 왜 청각이 시각화냐면 종소리는 들리죠? 네.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 들리는 것을 뭘로 썼어요? 분수는 보여요, 들려요?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청각이 시각. 이게 아시겠어요? 네. 종소리가 땡 하고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수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청각이 시각화라고 합니다. 원관형, 본관형. 그럼 제가 이야기 왜 했냐?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쓸 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각은 냄새 맡는 거, 미각은 맛 이런 거. 그래서 이 백석 시인이 미각, 후각을 되게 많이 써요, 시에. 백석 시인의 시에 제가 그 길상사 가면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그냥 아주 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나와 나타샤인 당나귀 그거 하나 나눠드리고 그럼 되죠.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이 멋있는 말인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야기하냐면 T.S. 엘리어트라는 항무지를 쓴 사람이에요. 항무지. 여러분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나고 이거 아세요? 네. 이 항무지라는 시를 썼는데 이 항무지라는 시가 뭐냐? 항무지가 뭘까요? 항무지가 황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항무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현대인의 인간성 메말랐다. 그걸 항무지라고 표현했고 4월이 왜 잔인해요? 4월이 지금 잔인한가요? 엄청나게 좋은 날이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황무지에 나일락꽃이 피지 말아야 되는 나일락이 피었어. 뭔 말이 이해가요?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중사라고 해요. 삶 속의 죽음, 또 죽음 속의 삶, 사중생, 뭐 같은 맥락인데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뭐 꽃이 안 피어야 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꽃이 안 피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한 게 바로 T.S. 엘리어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이 왠지 잔인한다는지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다시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시라는 것은 감정을 실어나르는 도구다. 이게 객관적 상관물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시 창작론 이것도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이제 단체에서. 근데 이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어떻게 설명? 자, 내가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그리워요. 오늘 안 지나서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이렇게 쓰면 물론 그것도 시가 아닌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쓰면 시가 뭐랄까요?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자, 그 객관적 상관물 이야기. 자, 갈 때 뭐 또는 뭐 잡채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이러면서 이걸 통해서 뭐 어머니를 떠올리고 처음에는 막 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이야기하면 너무나 다 드러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가 아니지. 재미가 없다는 거. 약간 숨바꼭질 해야 된다는 거 시라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숨었다가 뒤에 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거를 T.S. 엘리어트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 이거 얼마나 많이 멋있습니까? 이거 objective co-narrative라고 이제 영어로는 상관물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상관물이 말 좀 어려운데 상관물 있잖아요. 뜻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인데 내가 어머니를 표현하고 할 때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머니는 뭐 맨날 뭐 고기 생선을 먹을 때 뭐 머리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시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시가 나쁜 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보다는 좀 더 갈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표현하거나 이해가십니까? 그런 시가 훨씬 더 멋있다. 오늘 확실히 알았어. 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그런 건지셔도 된다니까 오셔서 이런 거는 지금 강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몰 개성론이라 이게 원래 영문학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조금 여러분이 국문학과라서 어려울 몰 개성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몰 개성론은 뭐냐면 밑에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T.S. 엘리엇이 주장한 것으로 시 속에 나가 시인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 견해. 이걸 몰 개성론. 이게 뭔 소리냐면 시를 쓸 때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시를 쓸 때는 내가 막 들어가죠. 여러분 서정시를 쓰면 막 뭐죠? 내가 막 들어가지 않나요? 나보이가 역겨고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볼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뭐 풀이오리다 막 이러잖아.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영변의 진달래꽃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오물을 네가 있는 걸 다 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성의 화죠. 여성의 말은 그걸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오물을요? 오물을 다 뿌리겠다. 진달래꽃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나부가 역겨 가실 때는 대못을 쿡쿡 밟고 가라. 그래요? 네. 아 모르셨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실험 공부해보세요. 나오나니. 근데 그걸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니까. 여성의 언어는 여성분들 막 그대로 읽으면 안 돼. 그걸 반대로 해야지. 뭐해 이러면 뭐해 이러면 나 밥 먹어 이게 아니잖아. 뭐해 나랑 같이 놀아줄래 이런 뜻 아니에요? 아름다우신 줄 알았더니 복수의 시네요. 뭐해 이게 너 뭐하고 지금 뭐해 이러면 남자들 못 알아들어. 나 밥 먹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80쪽 여약해. 그러니까 감정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4월은 잔인한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은 피어나고 이런 시를 보면 이게 다가 나온 게 아닌데 읽어보면 나는 저쪽 떨어져 있어요. 내가 이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 황무지의 풍광을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몰 개성론. 이 개성론이 들어간 게 뭡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남 아세요?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모란이 다 피고 나면 이런 말 써요. 김영남의 그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 360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눈물 흘리는데 360날 360날 나는 한결같이 눈물을 막 펑펑 흘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봐요. 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아니 이해가 안 가. 모란이 필기까지는 김영남의 시에 보면 네. 모란이 뚝뚝뚝 떨어져 버린 날 네. 한결같이 360날 한결같이 눈물을 흘린다고 썼다니까. 그러면 이 시인이 이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성론인데 뭘 개성론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쪽에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개념 좀 아시겠어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시는 개성론인데 T.S. 엘리엇의 시가 좀 떨어져서 그 상황을 객관화해서 바라본다고.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좀 말하는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지면 개성론인데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면 뭘 개성론이야. 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영문학에서 나오는 용어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다음에 다성 여기 오른쪽 9번 다성성. 그러니까 목소리 성자죠. 작품 안에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식이나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문학의 성질 다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을 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식이나 목소리들을 이런 거에서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주인공의 성격이 막 동물이 됐다가 여성이 됐다가 남성이 됐다가 막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성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화자는 뭐 아시겠죠? 시적인 화자. 그 시에 나오는 거예요. 정형시는 뭐 쉽잖아요. 정형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조 같은 게 대표적인 정형시고요. 운율이 있단 말이에요. 운율. 얄리얄리 얄라시정 이런 거 있죠. 청산별곡 같은 거. 그런 게 대표적인 운율이에요. 얄리얄리 얄라시정 얄라리 얄라. 이게 리을 음의 반복이죠. 그 다음에 음수율. 음절의 수가 일정한 데서. 그래서 뭐 3, 4, 3, 4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음수율이에요. 3, 4, 3, 4. 태산이 높다 대 뭐 하늘 아래 메이로다. 물론 이제 4사로 가기도 하지만 이해가십니까? 음수율. 그 다음에 음보는 시의 걸음걸이. 그러니까 태산이 끊어지고 보세요. 높다 대 끊어지고 하늘 아래 끊어지고 메이로다 끊어져. 매든 뭐야? 3은 뭐예요?
1, 2, 3, 4, 4원부 아니에요? 아, 이거 어렵나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잖아요. 사원부잖아요. 음보라는 건 뭐냐면 소리의 걸음걸이. 소리가 이제 걸음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비유. 비유는 뭐냐면 A라는 대상을 B로 전이시켜가지고 일상 시각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말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뭐 은유라든가 뭐 직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거 이야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은유와 직유는 뭐가 다르냐? 은유와 직유는 뭐가 다르냐? 은유는 이렇게 쓰세요. A is B. 직유는 뭐냐? A is like B. 자, 김동명의 호수에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나오죠? 그대도 저 나는 그대 흰 그림자를 밟고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A죠. 호수가 B죠. 이 서로 관계죠. 네. 은유. 자, A is like는 내 마음 별과 같이. 내 마음 별과 같이. 이해가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을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문. 나오죠? 구름에 달가듯이 가. 지구도 뭐뭐같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에는 은유, 직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자, 원관용, 보조관용 아까 제가 썼는데 분수자, 루사질, 푸른 종소리 보면 끝났어요. 유사성,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지닌 공통성질. 그래서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두 대상이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하고 호수, 그것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은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인접성, 두 대상이 가까이 있거나 이웃하여 있는 성질로 이거는 이제 환유의 근간이 된다. 환유. 이 환유라는 것도 이거 설명해서 많은데 보세요. 이거 설명 잡아요. 이게 제유가 뒤에는 제유하고 환유라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설명할 수 있어요? 제유 잘 알려드릴게요.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요. 자,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 되게. 환유는 뭐냐면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제위에 대표적인 제위에 알려드릴게요. 자, 12개의 은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12개니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2개씩이니까. 6살. 아, 6개. 이렇게 써요. 시나 이런 문학에서. 6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2개의 눈, 이 사람이 눈만 12개가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12개의 눈이라. 뭐 보는 눈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 환유라는 것은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 중절모, 영국인의 중절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영국인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절모라고 하면 영국 사람을 나타내잖아. 그런 게 환유예요. 좀 가벼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쉬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의미만 지금 맥락만 따져가면 돼.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 4학년 때 시험 배우면 엄청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자, 직유 아까 했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넘어갈게요. 이거 은유도 아까 해서 A는 B. 여기 말 엄청나게 어렵게 써졌어요. 이렇게 몰라도 돼. A는 B. 그 다음에 환유도 아까 했어요. 특징으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상징, 이거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상징에서 좀 설명을 해요. 님의 침묵을 가지고 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어렵지만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럼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어. 그럼 이거 봐요.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찬찬 티끌이 되어 뒷걸음져 사라져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 님이라고 하는 건 한용운이 말하는 님이라는 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님이야. 님 말 그대로 사랑하는 my beloved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님이라는 것은 한용운 애국자잖아요. 국가를 뜻. 나라.
세 번째는 한영호는 승려였죠. 네.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님은 같습니다가 한영원이 물론 이제 한영원도 여자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님은 같습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는데 왜 국가는 조용히 있느냐 이런 의미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러 가지 갖고 있다니까. 이런 것이 뭐냐? 상징. 이걸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을 가져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다른 모델 한 대까지 하다 끝낼게요. 그 다음에 역설은 이런 거. 역설은 뭐냐면 그 자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용어를 공부할 때는요 학술적인 말들은 어려워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학술적인 말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 시켜서 예를 들어볼게요. 찬란한 슬픔의 봄. 몇 개 써드릴게요. 외로운 황홀한 모습. 외로운 황홀한 이런 거 있고 작은 거리. 여러분 찬란한데 슬플 수 있어요. 찬란은 비슷한 건데 외로운 황홀한 뭐해서 미소 이랬다고 칩시다. 외로운데 황홀할 수 있어요? 또 작은데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뭐예요? 역설이에요. 확실히 아시겠죠? 네. 근데 반어는 뭐냐면 반어는 그 자체는 모순이 아니야. 그 자체는 써보세요. 모순이 아니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방송 이제 국문과 졸업하신 분들 물어보면 몰라.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데. 자, 그 자체는 모순이 아닌데 반대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근데 시험을 내일 모레 시험 보고 있어. 내가 막 TV 보고 있어.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 그러죠. 잘한다. 그 잘한다 하면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네? 못한다는 거지. 얘 잘하고 있어요 했다가는 그냥 뭐 날라오죠. 그게 바로 반응. 확실하죠? 이게 쉽죠? 그러니까 역설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것도 학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근데 반언은 그 자체는 모순이 아니야. 근데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역설과 반어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문학의 소재나 문체나 양식을 빌려와서 자기 작품을 강화하는 기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집에서 시를 쓸 때, 저도 일집에 시를 썼었는데, 헌화가를 헌화하다라는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헌화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예요. 헌화가라는 향가를 가지고 재조명한 시가 헌화가를 헌화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유라고 인유. 그러니까 인용해서 비유하는. 그러니까 인용 말 되게 어렵잖아요. 인용해서 비유함 이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인유 있잖아요. 25번 인용해서 비유함. 독자도 아실 거고 작품 읽는 사람. 구술문화는 문자 생활이 활발하기 이전에 말하고 듣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 그러니까 문자 전에는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말로. 그 다음에 서정식. 서정적인 의미, 낭만주의 시대에 정립된 용어라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 서정식. 그 다음에 거시적 독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은 뭐냐면 이 시를 읽을 때 크게 본다는 거예요. 크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시의 제목을 주로 봐. 거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의 기능, 시의 형식, 또 화자와 대상의 관계 따위에 주목해서 시 전체를 산문적인 읽기의 방식으로 읽는 게 거시적이 있으면 미시적이 있겠네요? 네. 미시적은 뭐냐? 언어적 표현,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표현들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동그라미 쳐봐요. 의미의 복합성 이런 거. 그래서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도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시, 전편이 운문체의 대사로 이루어진 희곡 형식의 시. 그리고 참여시는 이게 이제 참여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앙가주망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어.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인데 인게이지먼트를 프랑스어로 지금 앙가주망이에요. 참여시라는 뜻이에요. 앙가주망의 반대는 뭐냐? 순수시. 그러니까 여러분
신동엽 시인의 신동엽 시인, 김수영 시인이라든가 써보세요. 신동엽 시인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시인이에요? 참여 시인이에요.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 있죠. 풀이 눕는다 뭐 이런 시. 그게 민중을 의미하고 신동엽 시인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이 시 아세요? 찾아보세요. 껍데기는 가라 유명한 시인데. 네,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는 허울을 다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시가 대표 사람들이 뭐다? 참여 시인이에요. 참여 시인이고 그 극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극시는 뭐냐면 이 극시는 자 보세요. 이거 좀 설명. 자, 극 알죠? 여러분 드라마 알죠? 드라마. 네. 드라마의 형식으로 이렇게 드라마인데 이게 시와 같다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우리가 극시가 있고 이게 비슷한데 시극이 있어요. 시극. 그러니까 극시는 시의 포인트가 되겠죠. 시극은 극의 포인트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시는 극의 형태로 쓰여진 것 같은데 시가 되는 거고 시극은 시의 형태로 쓰여졌는데 극이라고. 그러니까 세익스피어가 그 드라마를 쓴 건 알죠? 세익스피어가 드라마를 썼잖아요. 근데 세익스피어의 이 드라마를 극을 보면 시 같아요? 시 같지 않아요?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면 How did you overpunch this one? 어떻게 당신이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그 줄리엣이 있는 곳에 로미오가 가니까 로미오가 뭐라고 그래요? I overpunched this wall with light wing of love. 여러분 같으면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 줄리엣이 이제 있는 곳에 로미오가 가는 건 알죠. 캐플리 2박 2장이.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시인이면 뭐라고 대답할까? 뭘로 뛰어넘었습니다. 하면 사랑의 힘으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익스피어가 위대한 시인이에요. 세익스피어 어떻게 말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세익스피어 진짜 놀라워요. 써보세요. 냉장고에다 붙여보세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어. 멋지지 않나요? 네. I overput this wall with light wing of love. 영어로 더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시인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거.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극인 것 같은데 시와 같단 말이에요. 세익스피어 작품들 읽어보면. 그러니까 시극이나 극시는 거의 같은 개념이고 뭐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극의 형태로 쓰면 시면 그 시가 되는 거고 시인데 이게 세익스피어 작품은 시는 아니잖아요. 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의 형태로 쓰면 시극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포에틱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익스피어 작품. 시와 같은 드라마. 포에틱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